지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지? 진정한 친구가 있나?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 오래된 친구에게는 함부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사람,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관계성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타인과 굉장히 긴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동기가 유발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주요 타인 모두와 다 잘 지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은영 박사님 책을 봤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조언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같은 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이들한테 되게 부담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같은 반 아이들이지 같은 반 친구 아니에요.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다 친하신가요? 이건 제 얘기인데, 회사에 가면 회사 구성원들이 모두 다 친한 거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같은 반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루기 힘든 일이고 도리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나를 둘러싼 타인들 중에 주요 타인이 있는데 그 주요 타인과 잘 지내면 우리가 잘 기능하고 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요 타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은요, 흔히는 부모, 형제,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 내 동창, 나의 베프, 30대 40대 분들은 옛날 고향 친구, 지금 연락하면서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요 타인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가끔은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상처받고 도리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괴롭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가족이니까 무조건 주요 타인에 넣고 그 주요 타인이 나의 인생에 막 개입하고 주요 타인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하는 것에 내가 맞추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요 타인은 내가 정해서, 나는 이들이 나의 주요 타인이야. 만약에 그 주요 타인에 나는 정말 넣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도 넣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하지만 내 주요 타인의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누구를 꼭 넣어서 그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친구라든지 나의 스승인데 그분이 정말 나의 멘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요 타인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관계가 좋으면 다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기본적인 실력도 쌓고 1%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 토대로 있을 때에 관계가 좋으면 일단 굉장히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긍정정서가 향상이 돼요. 그냥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태어난 거죠. 따로 고립되어 있는 호모사피엔스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것,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될 만큼 의미도 있고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어울릴 때 우리는 긍정정서가 차오르게 돼 있어요. 긍정정서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게 그거 자체로 행복하고요. 긍정정서일 때 사람들의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수백 편이 있어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앞에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하하 웃고 나서 풀면 학생들의 성취도가 75%, 그게 없이 그냥 푼 그룹은 25%. 성취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슨 교수가 연구한 것에 보면 똑같은 의사 선생님인데 초콜릿 봉지에 담아서, 캔디 봉지에 담아서 선물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톤 앤 매너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설명의
내용도 훨씬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 자체는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외로울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연구에 보면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운 사람들은 흔히 오래된 친구에겐 함부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by definition 그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A하고 친해졌어. 그랬는데 친해지고 나면 A를 함부로 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혹은 연락이 와서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 다음 새로이 만난 B에게 집중해서 B에게는 친절하고 잘해줘. 그래서 B가 내 친구가 될 즈음에는 또 B에게 친절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에게 잘해줘.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하고 오랜 친구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로워진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외로움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우리가 관계성을 좋게 한다라고 할 때는 나를 둘러싼 주요 타인을 위주로 생각하면 되지 모두와 다 잘 지내려고 너무 허겁지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친해진 사람, 나의 오래된 친구는 소중히 간직해야지 오래된 사람은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건 사실 신기하니까 끌리잖아요. 신기해서 끌리는 그 시간만 잘해주고 그 다음이 되면 또 함부로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성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것이 관계라는 것은 먼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속성상 충분히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거요.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학생들한테 의욕에 차서 한꺼번에 5가지, 10가지, 20가지를 한 차시에 가르치면 도리어 학생들이 한 가지도 소화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죠. 대신에 한 차시에 3가지 개념 확실하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 3가지 개념을 반복적으로 중심 부분,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잘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 3가지를 다 이해하고 가거나 다 못해도 한두 가지는 이해하고 간다는 거죠. 너무 많이 던지면 도리어 못 받아들여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자극이 반복해서 계속 가면 그 뇌 안에서 연결 회로망이 생겨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 과다한 정보가 투입이 되면 도리어 뇌 신경 연결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새 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1학년이 돼서 들어오면 너무 보기 좋죠. 그런데 학생들은 2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한꺼번에 동아리를 4개, 5개, 6개씩 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그러면 이 모임에도 잠깐, 저 모임에도 잠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접하지만 보통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번아웃이 되고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엄청 바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낮은 학점과 피곤해진 몸 그거 말고 늘어난 주량 그리고 별로 지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지? 진정한 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해요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한편의 학생들은 몇 군데를 돌아본 다음 딱 하나나 2개 그리고 그 동아리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1학년이라도 막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해서 선배들에게 인정도 받고 동기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끝날 때 교수님 저는 3명의 친구를 얻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평생 갈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관계의 속성으로 보면 사실은 먼저 깊어지고 그 다음 넓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한쪽 친구는 10명, 20명을 한 달 동안에 한 번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한쪽은 딱 친구 2명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나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갖고 서로 속 얘기도 하고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도 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몇 달, 몇 학기를 지내다 보면 그 다른 친구들도 친구가 한둘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깊이 알기 때문에 너하고 잘 맞는 내 친구 누구가 오늘 고향에서 올라와 우리 같이 만날래?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만나보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또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같은 학교
다른 과에 다니고 있어. 그 친구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같이 만날래? 순식간에 만남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지는 만남은 무의미하게 찰나적으로 그냥 지나간다기보다는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갖고 온 만남들이라 훨씬 의미도 있고 나에게 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소진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남을 가질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허둥대면서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그 의미 있는 만남이 또 갖고 올 좋은 만남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나는 조금만 만나고 만남을 넓히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라도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 있으면 우리가 꾸준히 한두 명을 만나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 만나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에너지가 들고 어떨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단한 부분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들을 자꾸 피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 도리어 만남이 너무 제한되고 만약 하나 그 가까운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 친구가 외국을 가거나 멀리 떠나면 갑자기 고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남에 기대를 하고 있고 만남의 마음을 열어놓지만 우리가 허둥지둥 함부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깊어지고 우선은 의미를 나누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